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게임 출시는 어떻게 하는가부터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창업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목소리, 잠깐만요. 소거에, 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세요? 아, 잘 들려요?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줌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소리가 중간에 한번 씹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이크 부분에 막 이렇게 초록색 게이지가 올라와야 하는데 혹시나 뭐 좀 약간 목소리가 끊기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채팅 남겨주세요. 자, 창업에서 살아남기. 자, 게임 업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사죠. 자, 개발사.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에만 전념하고요. 업데이트 및 관리. 이거는요, 퍼블리셔를 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개발사이자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게임도 만들지만 게임에도 직접 팔아보겠다. 이럴 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리셔. 내가 게임을 만들었고 퍼블리셔가 마케팅이나 CS, 게임 관리, 운영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뭐 통상적인 거예요. 이게는 꼭 그렇진 않고요. 꼭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자,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스팀,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뭐 있죠? 원스토어, 이건 모바일이고요. 자, 스팀, 험블 번들, 에픽 스토어, 그리고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스마일 게이트 스토브라는 게 있습니다.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스토브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익 배분이 자, 수입이 자, 전체 수입이 10이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서 2에서 3을 가져갑니다. 자, 100이라고 하면 20에서 30%를 자,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자, 개발사가 퍼블리셔까지 같이 한다. 내가 개발사가 직접 내가 팔겠다 하면 그 나머지 70% 또는 80%를 개발사가 가져갑니다. 만약에 퍼블리셔를 끼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상대적이죠. 퍼블리셔랑 개발사랑 몇 대 몇을 나누자. 협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보통 3.5대 반반씩 나누자. 그러면 3.5 대 3.5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퍼블리셔한테 3.5를 떼주니까 내가 100을 벌어야 하는데 30%밖에 못 버네? 이거 진짜 손해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내가 개발사이면서 퍼블리싱을 직접 하는 게 나한테 이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퍼블리싱은요, 마케팅을 하는 집단입니다. 마케팅을 전담해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재원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게 보시면 심심찮게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의 막 톱스타들, 막 이병헌이나 이런 사람들, 막 최민식이나 이런 사람들 막 게임 광고에 나오기도 하죠. 이게 퍼블리셔가 그만큼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단위로 돈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출 파이가 굉장히 높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 버는 거랑 여기서 50억 버는 거랑 이
50억 벌어서 3.5 대 3.5 나누는 거랑 여기서 1억 벌어서 7 갖는 거랑 이 무게감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퍼블리셔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퍼블리셔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게임 서비스가 퍼블리셔에 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매출이 적어도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으면 내가 개발사가 직접 출시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퍼블리셔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 자, 퍼블리셔는 보통 자, 게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또 해주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 또 로컬라이제이션 이게 뭐냐면요. 번역해 주는 거예요. 번역. 자, 우리가 북미 시장에도 게임을 내고 싶어요. 북미. 그 어떤 언어가 필요하죠? 영어가 필요하겠죠.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간체, 번체. 그리고 뭐 남미권이나 유럽 국가, 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페니쉬가 아니라 에스파뇰이라고 하거든요. 스페인어는 자, 에스파뇰은요. 남미권에서 쓰는 에스파뇰어가 있고요. 또 스페인에서 쓰는 에스파뇰어가 있습니다. 서로 또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리말로 서바나어라 하는데요. 자,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그 약간 이제 어디죠? 동남아 시장으로 가면 이제 베트남어, 태국어, 또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있겠죠. 뭐 더 있죠? 러시아도 사실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지만은 러시아 유저들도 사실 그 이전에는 그 스팀에 의한 그 게임 판매 비율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말 내가 와이드하게 게임을 유통하고 싶다 이러면 보통 9개국에서 한 11개국 정도 번역을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약간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 퍼블리셔를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 거의 여기 이 게임 번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점 페이지나 뭐 마케팅 자료나 이런 것도 다 번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단순하게 번역이라 안 하고 이 우리말로 현지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번역이라고 안 하고요. 이 나라 문화 특성에 맞게 마케팅이나 뭐 광고라든지 게임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나라 특성에 맞게 세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 게임을 출시하는데 한국인 한국인 광고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태국의 이렇게 모델을 써가지고 그 우리 게임에 등장하는 갑옷을 입혀요. 그게 일종의 현지화의 일종인 거죠. 현지화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터라면 알아야 되는 용어.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제 게임 개발 직군이 아니라 뭐 PM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직군으로 들어가시면 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오가닉 유저가 뭐고 PV가 뭐고 PU가 뭐고 어, WAU가 뭐고 진성 유저가 뭐고 CRC가 뭐고 MAU가 뭐고 이런 거 다 알아두면 게임 업계에 대한 생리, 전체적으로 마케팅 흐름, 게임의 운영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ESD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ESD.
자, 제가 아까 전에 ESD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ESD가 뭘까요? ESD.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습니다. ESD. 자, ESD는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제 마켓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게임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 1이 나왔대. 디아블로 2가 나왔을 시절에는요. 게임사가 직접 그 CD를 그 CD 드라이브 그 지금은 사실 CD 드라이브가 없죠. 이 CD 드라이브에다가 게임을 부어가지고 팔았어요. 패키지 형태로. 이 실물 패키지 형태로. 그래서 예전에 저에 대한 유년 시절에 관련한 추억이라 하면 사실 이게 뜯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뜯는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유년 시절에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 디아블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어머니한테 혼나면서 그 진짜 디아블로 사달라고 막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CD로 이렇게 게임을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사가 직접 CD를 구워가지고 팔 수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퍼블리셔가 존재했죠.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그 블리자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 속으로는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한빛소프트 아세요? 국내 유통사가 한빛소프트였어요. 그래서 한빛소프트가 국내 유통을 맡았고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사라졌어요. 유통이. 지금은요. 스팀, 에픽 스토어, 스토어 같은 이런 ESD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바뀌면서 ES를 통해서 여러분도 누구나 게임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스팀도 100달러면 게임 하나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이 등록이 되는 건 아니냐? 아니고, 스팀 이 밸브 코퍼레이션에서 이게 게임의 요건이 맞는가? 먼저 검수를 하겠죠. 최소한 게임의 요건을 갖췄는지. 부실 게임은 퇴출당합니다. 부실하게 만들어서 이게 게임 같지도 않은데 막 팔고 있으면 퇴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이 맞추면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내가 만든 게임을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자들을 ESD라고 정의합니다. ESD. 자,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이라 하죠. 자, 그러면 플랫폼,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물론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자, 플랫폼, 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그리고 VR, AR이 있더라. 요즘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이건 여담이지만 PC 게임에서 뭐 지금 야심차게 구글이나 이렇게 시도했다가 철회한 서비스가 그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 자, 인터넷만 잘 연결돼 있으면 고사양의 게임을 서버에서 그냥 화면 이미지만 송출해가지고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내 컴퓨터가 완전히 뭐 사양이 좀 떨어지는 컴퓨터여도 인터넷만 되면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겠다라고 시작한 게 클라우드 게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 전문가들도 앞으로 클라우드 게이밍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내다봤어요. 그래서 그때 구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플랫폼이 있었죠. 자, 구글이 스테비아라는 그 플랫폼을 스테 자 스테비아는 저기 그 설탕류고요. 스테디아 스테디아라는 서비스를 출시해서 좀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포스 나우, 뭐 KTA 게임박스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었는데 결국에 결론적으로 좀 약간 잘 안 됐어요. 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막 게임이 좀 지연이 되고 렉이 걸리고 끊기더라고요. 이런 물리적인 좀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가지고 구글도 이제 스테디아를 철수를 했고요. 클라우드 게이밍이 이제 정착이 됐었으면 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또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뭔가 대안이다. 이 플랫폼의 경기를 허물 수 있는 대안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멀티 플랫폼을 이야기하는데, 잠시만요. 자, 멀티 플랫폼은 뭐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멀티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 한 가지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혹시 디아블로 요즘 핫하죠? 제가 디아블로 4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 나왔을 때 이제 작년 출시된 지 2년 됐나요, 이제? 2년 됐죠? 렉션이 출시됐을 때 물론 PC에서도 출시됐지만 콘솔에서도 출시됐었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그래서 PC에도 출시되고 콘솔에도 출시가 되고 그래서 이 플랫폼 한 가지에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도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멀티 플랫폼 또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스 플랫폼은 좀 약간 의미가 좀 조금씩 다른데 멀티 플랫폼은 단순하게 이 플랫폼을 한 가지 게임을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겠다는 거고 크로스 플랫폼은 이 플랫폼이 서로 다른데 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디아블로도 콘솔 유저랑 PC 유저가 만날 수 있었나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아블로가 보면 이게 지금 PC 버전이고요. 이게 닌텐도 아니면 이게 콘솔 버전이고요. 콘솔 버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 플랫폼의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의 멀티 플랫폼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버튼 하나로 이렇게 쉽게 빌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 클릭 동작 하나로 쉽게 빌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빨간색 이 상자 안에 보시면 자 PC 나 맥에서 스탠드얼론 딱 여기다 놓고 빌드를 하면 PC 게임으로 빌드가 돼요. 자 HTML5 아세요? HTML5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에서도 게임을 3D 게임이 구동되는 거 아시나요? 유니티 뭐 웹 브라우저인가 웹 플레이어인가 이런 걸 추가 플러그인을 설치하면요. HTML5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그냥 빌드하면 거기에 맞는 플랫폼 빌드가 되고요. 자,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이거는 뭐 별도의 플랫폼인가 봐요. 그래서 놓고 빌드를 넣으면 또 빌드가 되고요. iOS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게임을 한번 빌드하겠다. 그럼 여기다 놓고 빌드.
iOS, 갤럭시 뭐 G 플립이나 저 오늘 G 플립 바꾸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랑해봤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G 플립이나 S23 시리즈라든지 이런 안드로이드 기기,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기기, 대부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안드로이드 게임을 출시할 때, 여러분이 구글 플레이에 출시하고자 할 때는 여기다 놓고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 빌드가 되면 APK 파일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거를 구글 플레이에 또 검수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iOS는 좀 약간 다른데요. 제가 지금 iOS 개발을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iOS를 빌드하면 엑스코드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엑스코드를 통해서 최종 빌드를 해야지, 애플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tvOS,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이 각 플랫폼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플랫폼을 이렇게 다르게 빌드한다 해서 같은 게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iOS는 터치라는 동작이 필요해요. 왜냐면 모바일 기기니까. 자, 우리가 MMORPG를 만드는데 사실 PC 게임은요.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으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현이 됐는데 갑자기 안드로이드나 iOS로 빌드한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터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구현이 안 돼 있어. 보통 우리가 핸드폰으로 즐기는 게임 보면 가상 조이스틱이 등장하죠. 가상 버튼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을 구현해줘야지 우리가 최소한 모바일에 대한 요소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모바일은 작은 화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PC에서 보는 화면이랑 또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버튼이 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PC에서 PC에서 뭐 정말 간단하게 진짜 뭐 그런 거를 고려를 최소화하고 PC에서도 막 돌리고 iOS도 돌리고 이 정도 게임은요 컴팩트해질 수밖에 없어요. 좀 이렇게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ESD에 입점하는 방법은 어떻게 입점하느냐? 자, 사업자 등록증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냐면 내가 ESD에 일단 올려서 돈을 버는 영리 활동을 하니까요. 사업자 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으로 만들어진 사업자 계좌 개설되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ESD에다가 등록합니다. 입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입점 수수료 없는 곳도 있어요. 국내 ESD는 입점 수수료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물 심의 수수료. 여러분이 혹시 또 말이 많이 좀 많은 곳인데 게임물 관리위원회.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자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자 게임물 등급 판정을 받죠. 등급 판정을 받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ESD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떤 ESD에 따라서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라는 걸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스토브도 지금 그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모바일 스토어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자, 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는 뭐냐면요.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위임받는 겁니다. 등급 분류. 그러니까 ESD가 앱스토어가 저희가 자체 분류 사업자가 돼서 그 입점하려는 게임들을 직접 저희가 대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분류 등급 사업자를 받는 거죠. 자, 구글 플레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이나 뭐 앱스토어에 이렇게 게임을 등록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자체 등급 분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 등급 분류자 사업자를 받으면 보통 그 등급 분류에 대한 수수료가 안 나와요. 왜냐? 예,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앱스토어나 이런 게임 올리면 혹시 좀 선정적인 거나 잔혹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런 게 체크 포인트를,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아, 당신의 게임은 15세 이용가입니다. 19세 이용가입니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보통 비용이 발생을 안 하고요. 대신에 자체 분류 사업자가 아니라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요. 담당관이 배정이 돼요. 담당관이 배정이 돼서 우리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그 담당관이 우리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아, 좀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지, 자극적인 폭력 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게임은 15세 이용가입니다. 전체 이용가입니다. 19세 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입니다. 공포 등급입니다. 이렇게 매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게임물 심의 수수료 받는 것은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 최근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아니 우리 같은 영세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낼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예,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 영세 사업자들을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제도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서류. 그 외에 기타 서류. 우리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게임을 판매하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증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게임 제작업증이나 배급업증이 있어야 됩니다. 게임 제작업이나 배급업증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절차도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게임 하나 만들어서 출시하기 정말 까다롭죠? 혹시 여러분 보시면 게임 출시하실 수 있겠어요? 자력으로?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의 게임이 세상에 나온다는 거. 물론 이렇게 보면 되게 막연하지만은 정말 내가 게임을 출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여러분이 다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ESD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모바일 게임에 출시하겠다. 그럼 구글 플레이를 가장 먼저 많이 고려하시겠죠? 자,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막 그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해주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많이 고려하죠. 구글 플레이 콘솔. 자, 지금 이게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초 1회 25달러만 결제하면요. 개발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자, 앱스토어에 우리가 게임을 판매하겠다. 자,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은 연회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연간 99달러. 그 매년마다 개발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회비를 내야 돼요. 99달러씩. 그래서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여러분의 게임이 최소한 그래도 99달러 이상을 벌어들여야지 좀 어느 정도 남겠죠. 원스토어 개발자 센터입니다. 원스토어 개발자 센터는 예전에는요, 자, KT, KT, SK텔레콤, T스토어였습니다. 예전에 T스토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KT의 앱스토어, U 플러스 스토어, 이렇게 3사 스토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앱스토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있었어요. 총 4개사죠. 근데 이렇게 국내 앱스토어가 경쟁력이 좀 약해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는 굉장히 덩치가 큰 완전 글로벌 대기업 ESD잖아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좀 스토어를 형성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졌다 해서 원스토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스토어 개발자 센터는 이 주소가 같고요. 아무래도 국내 앱스토어다 보니까 뭐 심의 비용이나 등록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걸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구글 플레이나 애플은 7대3 비율인데 저기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마 8대2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C로 넘어가겠습니다. PC.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스팀입니다. 스팀. 자, 스팀웍스는요, 예전에는요, 스팀 그린라이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린라이트.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15년도가 사라졌거든요. 스팀 그린라이트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자, 스팀 그린라이트는요, 자, 여러분이 개발자가 돼서 게임에, 이런 게임을 만들 것이다. 라고 페이지를 꾸려서 이 게임에 대한 정보나 스크린샷이나 게임에 대한 내용을 담아요. 그래서 투표를 받게 해요, 유저들한테. 그래서 과반수를 넘기면요, 판매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당신 게임 출시하세요. 자격을 얻게 돼요. 약간 폐쇄적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약간 폐쇄적이었는데, 어, 스팀 그린라이트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입점할 수 있는 게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좀 게임의 수가 적었죠. 게임의 수가 적었다는 것은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도만 갖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도 사실 이윤도의 저주가 스팀 그린라이트의 그린릿 입점 자격을 얻음으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개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스팀 그린라이트는 저절로 소멸하고 스팀 다이렉트로 바뀌게 되죠. 스팀 다이렉트는 여러 그 애플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처럼 돈을 내면 누구든지 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앱 등록료로 자 스팀은요 한 개 게임당 100달러 앱 제출비라고 하거든요. 앱 제출비 제출하기 눌러서 결제를 하고 나면요. 자 게임 하나를 출시할 수 있는 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국내 앱스토어입니다. 처음에는 스마일게이트가 로스트 아크 같은 이런 게임들을 어, 이제 처음에 서비스 하다가 우리도 ESD를 한번 만들어 보자. 국내 유통사들을 이렇게 게임 개발사들을 이렇게 게임 입점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덩치를 키워보자. 제2의 우리 스팀이 되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플랫폼이고요.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이제 스토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폐쇄적이긴 해요. 스토브. 그래갖고 입점 신청할 때 담당자한테 우리 이런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게임을 언제 출시할 겁니다. 이런 걸 좀 간단하게 게임의 스크린샷이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입점 자격을 얻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제작업, 배급업, 통신 판매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제작업은요. 자, 이거는 뭐 전국 공통이에요. 그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신고증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게임 제작업이 없으면 게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행정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게임 제작업, 그리고 게임 배급업은 이제 퍼블리셔가 받는 업이죠. 그래서 게임 제작업이나 게임 배급업을 발급받습니다. 물론 두 개 다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심의를 들어갈 때는 게임 제작업 하나만 있어도 되고, 배급업 하나만 있어도 되고.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자, 관할 시, 군청, 구, 군청 내 방에서 신고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와야 되고, 아, 우리 게임은 이런 게임 만들 거예요. 이런 이제 명세서.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장비를 통해서 만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RTX 4080 PC가 뭐 5대 있어요. 모니터 7대 있어요. 와콤 신티크 뭐 2대 있어요. 네, 이런 이제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소프트웨어, 유니티 라이센스 몇 개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기재해 놓은 명세서, 그리고 뭐 등본, 법인이면 등본 필요하겠죠. 자, 배급업은, 자, 제작업이랑 좀 다르죠. 배급업은 게임을 퍼블리셔의 역할이니까 보통 게임을 받아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양식은 달라요. 내가 이 게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겠냐? 사업하겠다.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무실. 뭐 제작 시설, 뭐이 게임 제작 시설 명세서는 그거에 아마 이 장비 명세서랑 거의 동일합니다. 사무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그 며칠 안으로 담당 공무원이요. 실사를 나와요. 실사를 나와서요.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고 합니다. 왜 둘러볼까요? 이 사무실이 정상적인 게임 개발 업체인지 아니면 불법 사행 영업업소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바다 이야기라는 거 아시나요? 이게 제작업이나 배급업이 없었던 시절에 무분별하게 사행성 이런 도박 게임들이 난립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장이, 이 개발사가 정상적인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곳인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사라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제작업, 배급이 나타난다. 통신 판매업은 사실 약간 보편적인 거예요. 인터넷으로 뭔가 팔겠다는 것은 무조건 통신 판매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저기 네이버 뭐 스토어팜 같은 걸로 스마트팜인가요? 스토어팜인가요? 이걸로 여러분이 뭐 옷을 팔겠다. 뭐 강아지 브랜드 뭐 애견용품 팔겠다. 이런 것들도 다 통신 판매업이 결국에 있어야 되는. 이거 통신 판매업 신고 안 돼 있으면 불법이죠. 자, 그래서 자,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받았으면 영리 목적의 모든 게임을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물론 국내에 출시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판정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판매할 경우에는 내 게임을 판매할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심의 비용을 이 사람들이 심의 비용을 안 받으니까 심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자 스팀이나 스위치 스팀이 뭐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밸브 컴퍼레이션 같은 이런 어, 대규모 이런 글로벌 기업이 뭐 말이나 듣겠어요? 뭐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물론 여러 차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야 너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받을 생각 없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콧방귀도 안 끼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게임물 등급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들 플랫폼에 출시를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콘솔 게임, 험블밴드가 있다. 자, 이거 비용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자, 볼게요. 뭐, 수수료 적음표. 제가 뭐, 아까 전에 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좀, 우리 영세 개발자들 위해서 감면제도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거 떠나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받았느냐. 자, 이은도의 저주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얼마 들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36만 원.
발생했습니다. 36만 원. 36만 원. 그리고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죠. 개수 곱하기 1.0 곱하기 저희 게임은 이게 1군이 MMORPG예요. MMORPG 이거는 약간 액션이나 어드벤처 2.0 그리고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1.0 왜 한글이 지원하지 않는 언어가 좀 더 비싸냐면 번역해야 되잖아요. 또 담당관이. 그래서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6만 원 곱하기 뭐 2.0 곱하기 1.0 했더니 72만 원이 나오더라. 저희 그래서 72만 원 주고 심의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 청소년 이용 불가. 청소년 이용 불가 받았어요. 사실 저희는 15세 이용가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잔인한 장면이 거의 없어요. 저희 게임. 그냥 머리 귀신 하나 등장하는 게 다예요. 근데 머리 귀신도 혈흔을 최대한 혈흔같이 안 보이게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래도 이 공포 수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15세 이용가는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이용 불가 받았습니다. 자, 스팀으로 출시할 경우 이거 아직도 사실 지금 현업에 계신 개발자분들 스팀에 출시하고 싶어하는 개발자분들 잠깐만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시면 카톡 한번 아니 저 카톡이 아니라 잘 들리죠? 예. 제 음소거 부분에 마이크가 반응을 안 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스팀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 처음 출시하시는 개발사분들도 이거 많이 모르세요. 저는 사실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 부분만 좀 한번 짚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팀으로의, 잠시만요. 네, 읽으세요. 네. 자, 스팀으로 출시를 희망할 경우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데 받지 않아도 돼요. 받지 않아도 됐는데 세율이 30%나 됩니다. 부여 안 받아. 어마어마하게 매출했을 때가죠. 근데 10%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양식 있어요. 이거를 다 채워넣어요. 일단 다 채워넣어. 다 채워넣고, 원래는 여기다가 팩스를 보내버리면, EIN 넘버라고 해서, 그, 알려주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 등록번호 알려주는데요. 팩스로 치면 이게 진짜 차이피 진짜 몇 달 걸립니다. 거의 몇 달 걸려요. 아시죠? 우리나라만큼 처리가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진짜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세청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 번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화번호가 있어요. 미국 국세청 전화번호에 전화하면 자 미국 그 담당관이 전화를 받죠. 일단 전화 받아요. 헬로 하면서 전화 받습니다. 자, 우리 같은 영어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수월해요. 그런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영어 울렁증이 있죠. 그래서 뭐 I can't speak English 뭐 하면서 한국어 담당관을 영어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제 하면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세요.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어를 정말 잘하세요. 한국 담당자가 국세청 담당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EIN 넘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부터 해갖고 이렇게 다 불러주시면 한 5분인가 걸려요. 5분 후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불러드립니다. EIN 넘버. 이렇게 발급받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고요. 아직도. 자, 이걸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된다. 자, 스팀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스팀에 이거 약간 세법적인 건데, 스팀에서 매출원 발생은, 자, 우리가 스팀 이 판매세를, 자, 우리 근거가 뭐냐면, 각 나라의 국세청에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팀이. 그래서, 자,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영세율이라고 우리는 해외 매출분의 영세율이라고 놓고 신고를 하면요. 자, 우리는 부가세가, 자, 세금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수출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스팀 같은 경우는 영세율로 잡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문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어, 이제 어느 정도 벌써 이제 47분이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게임 이론은 마무리 됐고, 공포 게임 이론 내일 3시간 있을 공포 게임 이론은 더 재밌습니다. 왜냐? 본격적으로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은도의 저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아, 공포 게임 이렇게 만드는구나. 공포 게임이 이런 이론이 있구나. 여러분이 이제 내일 체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여러분이 혹시 이거 내일 강의 들으실 때 궁금하신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녹화 강의 듣지 마시고 현장 강의를 들으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 실적 출석률이 높으신 분한테 그 뭐 장학 관련해서 가점을 드리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포게임 이론 이제 1교시 차가 끝났고요. 이제 내일은 아마 이제 공포게임 이론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게임 프로그래밍 9시간 진행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과정 진행하고 나서 이거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최대한 설명드리고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게임을 하나 만들어보는 이 전체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분 정도 남았어요. 지금 강의 끝까지 1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가볍게 그냥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네. 자, 게임 프로그래밍 질문 하나 들었는데요. 게임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는 미리 프로그램들을 세팅해서 와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요, 근데 유니티를 저랑 같이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주얼, 이제 이제 코딩을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다 무료예요. 그래서 다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설치하고, 저랑 같이 실행하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실습을 할 때는 뭐 그래픽 리소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픽 리소스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SS스토어에서 이거 내려받 으세요. 이거 내려받아 주세요. 이거 내려받아 주세요 하시면 여러분이 그 링크 타고 내려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것마저도 좀 어려우시면 제가 드라이브로 공유를 한번 드릴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해 두셨다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저랑 같이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 좀 가볍게 한번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꼭 오늘 이거랑 좀 주제랑 상관없이 진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그러면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뭐, 보통 게임 개발할 때 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주식회사 판매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작 미운드의 저주 말씀드렸고요. 자, 공포 게임을 제가 왜 소개해 드렸냐? 공포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 자, 갑툭튀죠? 갑툭튀. 이런 걸 점프 스퀘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다 기법 다 배울 거예요. 자, 이런 갑툭튀 기술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뜨릴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캐릭터. 우리 AI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AI도. 사실 뭐, 그 요즘 말하는 그 AI라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약간 패턴화된 거예요. 패턴화된. 자, 우리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패턴을 어떻게 짜느냐? 순찰, 페트롤, 아이들링, 대기. 그리고 순찰하다가 이제 플레이를 발견했어요. 추격, 체이징, 추격하다가 가까워졌어요. 공격, 어택. 이 과정들을 우리 알고리즘 형태로 같이 짜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터레인이죠. 터레인. 이렇게 터레인 짜는 거죠. 터레인 짜는 과정도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자, 이런 모델링 과정은 여러분이 혹시 내일 여러분이 9시에서 12시까지 하는 그래픽 모델링 과정에서 좀 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일정에 대해 전체 일정에 대해서 공유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빌더라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델링 우리 수업은 모델링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빌더는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게임이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 다릅니다. 스포츠도 하나의 게임이고요. 바둑이나 장기도 하나의 게임. 그리고 우리가 PC나 모바일 기기, 콘솔로 뭐 VR을 끼워서 하는 것도 다 일종의 게임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보시는 진공관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의 이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이런 무수한 발전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플랫폼이라 한다. 각자의 이런 디바이스가 다 다르죠. 이 디바이스에 맞는 것들을 우리는 플랫폼이라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임과 시뮬레이터의 차이가 뭐냐? 자,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이를 두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자, 에이스 컴뱃이라는 게임과 우리 공군 전투기기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자, 워썬더라는 게임과 우리 워게임은 이 게임이라 하면 안 돼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냥 명칭이 이런 거죠. 그래서 게임과 시뮬레이션의 차이. 그래서 게임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게임은 과장됐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 목적이 달성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물론 종료되지 않는 게임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도 사실 적 기지를 점령하거나 적이 서렌더 버튼을 눌러버리면 게임이 종료되죠. 시뮬레이션은 마찬가지예요. 시뮬레이션은 종료라는 개념이 없어요. 항상 늘 있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래서 현실을 최대한 가깝게 묘사하는 바람의 풍랑의 이런 조건이라든지 뭐 물리 법칙 이런 것들을 현실과 굉장히 가깝게 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것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 네, 개발자가 공포 게임으로 경력을 시작하거나 전문으로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뭐 물론 이제 복습 안 해도 되고요. 제가 그때 당시 13년도에 게임 개발에 입문했을 당시에요. 이건 뭐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공포 게임이 명맥이 끊겼었어요. 공포 게임이 국내에서는 거의 개발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어떤 게임들이 등장했냐면요.
혹시 슬렌더맨 아세요? 슬렌더맨이라고 그 이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었고요. 암네시아, 아웃라스트는 15년도에인가 나왔는데 이런 게임들이 공포 게임들이 흥행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23년부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막 고도로 발달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는 공포 게임을 개발하지 않는 거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공포 게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한순간에 담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여기에 대한 바운더리는 내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화이트데이도 사실 화이트데이라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국산 대표적인 공포 게임 화이트데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이트데이도 그때 리마스터 나오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3년도에 그렇게 뛰어들게 된 거고 지금도 사실 공포 게임을 개발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공포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여전히 공포 게임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10년, 10년간의 노하우 데이터가 무시를 못합니다. 정말 점점 고도화됐어요. 저희도 이 게임을 개발하고 깨지고 시장에서 깨지고 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공포 게임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기작도 지금 모탈 이스케이프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고 VR 공포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는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뭐 개인적인 이유라서 뭐 제가 좀 그렇게 뭐 약간 합리적인 이유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뭐 저희는 그렇게 그런 이유로 공포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메타버스는 사실 여러분보다도 그 대학에서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전남대학교 뭐 광주여대 이렇게 다녀보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고 네, 게임 엔진. 사실 우리는 게임 엔진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게임 엔진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게임은 어떻게 제작되는지, 직구는 어떻게 되는지. 예,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차차 저희가 이제 29일까지 저랑 같이 16회차를 밟으면서, 게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감을 한번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 재밌습니다. 내일은 공포 게임이라는 세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내일은 꼭 현장 강의 들어주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던져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진짜 재미있는 제가 영상도 같이 담아서 올 테니까요. 내일은 좀 더 저랑 좀 더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프로그래밍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무난하게 게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시간 동안 이제 도합 6시간이죠. 그래픽까지 해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한번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